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은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학범 대표님이 또 그래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근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네. 다음 한 주도 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해드렸죠. 네. 예. 그러니까 지난 7월 7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관계부처 합동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신산업 육성 분야 이제 반려동물 보험이 관련 산업이 포함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더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대책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네. 반려인들에게도 굉장히 조금 좀 관심을 그럼요. 가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뭐 제일 핫한 내용인데 동물병원 규제 완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동물병원이 비영리, 그러니까 법인 형태 동물병원은 비영리 형태만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바꾼 게 3년밖에 안 됐어요. 2013년 8월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죠? 그전에 영리법인 누구나 다 할 수 음.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바뀌면서 기존의 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던 곳은 10년 내에, 그러니까 2023년까지죠. 10년 내에 이제 비영리법인 형태, 재단법인 같은 걸로 바꾸던가 뭐 아니면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 이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생명을 다루는 산업인데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영리 목적으로 이걸 접근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영리법인을 막은 건데 사람 병원들도 당연히 막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3년밖에 안 됐는데 설립 규제라고 놓고 이렇게 설립 규제가 돼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고 표현을 했냐면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제고가 돼야 되고 대형하고 전문화된 병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설립 규제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완화하겠다고 해서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내년 3, 4분기에 수의사법을 개정해서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영리법인이 안 되는데 그거 당시 법 바꿀 때 일부 수의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외부 자본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지금 비영리법인만 하게끔 하는데 기존의 수의사들끼리 잘 뭉쳐갖고 영리법인 형태로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병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러면 영리법인을 하게 해주는데 협동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대신 조합원을 수의사만 하게끔 하면 이게 다 해결된다고 지금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금 설립 규제 완화가 이제 생긴 건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수의사 자본이든 외부 대형 자본이든 영리법인을 막아놓은 그 3년 전에 취지에 반하는 내용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3년 전에 피해를 봤던 수의사들을 좀 구제하는 그러니까 외부 자본은 막되 수의사들이 하는 영리는 허용하는 이런 형태를 허용해주는 이 장점이 있는 건지 단점이 더 큰 건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이 담겨서 지금 수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한쪽 편에서는 그러면 수의사들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거냐라는 네.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도 수의사만 동물병을 차릴 수 있죠. 뭐 수의과 대학이나 이런 거 아니면.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왠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협동조합 동물병원이 있어요. 그 우리 동물 생명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영리법인이 허용이 돼 있어서 영리적 협동조합으로 추진하다가 그 사이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분들이 이제 비영리,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비영리 법인 형태의 협동조합 동물병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통과되더라도 수의사가 조합원이 아니면은 이게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의사만 조합원이 바꿔야 되는 거네요, 다. 어쨌든 수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3년 만에 현 정권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바꿔놓은 걸 다시 그중에 일부를 영리법인으로 허용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 외에 동물병원 관련된 규제를 또 완화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어떤 진료 기록, 조제 기록 같은 거를 일반 보호자 고객들이 열람할 수 있고 또 사본을 요청하면 내어주게끔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의료 분쟁 같은 거 할 때 뭐 의료진의 과실 입증하고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 또 다른 이 병원 갔다 다른 병원 갔을 때 진료 기록 같은 걸 받아가서 뭐 추가 검사를 안 해도 되게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동물병원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수의사법에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수의사가 끊어줘야 되는 그 의무 중에 진단서를 요청해서 끊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요 증상, 치료 방법 등 추가하고 각종 검사 결과를 첨부하게끔 해가지고 요 내용을 다른 병원으로 가져갔을 때도 추가 검사가 뭐 검사가 별로면 다시 해야겠지만 웬만하면은 다시 하지 않게끔 하는 뭐 그런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이거는 수의사분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 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과잉 진료라든지 중복 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또 들고요. 수의사 신뢰 확보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동물병 관련된 규제 그렇게 두 가지가 이번 내용에 담겼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담긴 게 진료비 공시제라는 게 담겼어요. 진료비 공시제, 진료비 이야기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병원별로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를 좀 어떤 범위라도 좀 고지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이제 의무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관련 용역을 내년도 추진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필요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물보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획을 짠 거예요 지금. 아, 동물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료 비용의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물보험이 상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계속 이제 없어지고 지금 있는 상품도 사실은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20%, 영국은 20%, 미국 10%, 일본 4%. 그래서 뭐 이런 데는 동물 전용 보험회사들도 막 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도 많고 뭐 영구적인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고 뭐 7살이면 가입 안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추정치도 보험 가입률이 0.1%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공보험, 의료보험을 동물보험 도입하자는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한 면이 있으니까 시기상조의 면이 있으니까 이 사보험이 활성화돼야지 이 주인분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불만이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사실 보험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죠.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해 진료비가 병원별로 상이하고 진료 비용 추정이 어려워서 손해율의 체계적 관리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상품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료비 공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보험료를 네. 책정을 할 때요. 네. 한 해 동안 또는 뭐 보통 이제 실보험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됐는지의 그 비율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동물을 상대로 어떤 진료를 할 때 정해진 가격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진료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가시적으로나마 또는 조금 좀 뭉뚱그려서라도 이 정도는 이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딱딱딱 나와줘야지 네. 보험회사에서 요 정도 비율을 가지고 요렇게 보험료를 책정하면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좀 사람 우리 보험이랑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사람은 일단 의료보험이 있어서 수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비급여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보험 산정하기 너무 쉽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도 이제 비급여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성형수술, 그렇죠. 치과 이런 거 치과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도 보험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보험회사들도 보험료 어떤 지급 금액을 다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료비 공시제를 과연 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영국, 미국, 일본은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료비 공시제가 돼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진료비 공시제라는 게 이게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이 수가제의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동물보험 수가제. 근데 이거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가제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수가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수가부터 3배까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범위를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렇게 독일처럼 문화가 성숙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반이 닦여 있는 상태에서 수가제가 도입이 돼야지 이거를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보험 이쪽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진료비 공시를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과연 맞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저도 사실은 이 진료비 공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 취지 자체가 굉장히 조금 사실은 반려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험 회사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네.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만약에 반려인들에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네. 어떤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물어본다면은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일단 진료비 공시제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가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수가제 도입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병원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진짜 반려동물 주인분들이나 또는 뭐 농장주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게 동물 주인분들이 이 수가제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측정되면 그거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이게 하한선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히려 자율 경쟁을 시켰을 때 진료비가 떨어질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거 잘 고려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만약에 네. 뭐 수가제를 도입한다거나 또는 공시제가 도입이 정말 된다고 한다면은 뭐 수의사들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뭐 보호 단체 분들이라든지 또는 반려인들이라든지 산업동물을 키우신 농장주 분들이라든지 정말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럼요. 제대로 합리적인 네. 비용을 책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병원별로 지금 예상 진료 비용을 범위를 고지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 당연히 싼 병원, 그래서 예상 진료 비용이 싼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 의료 쪽에서 우리 포괄수까지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뭐 진단 떨어지면은 이 금액 내에서 다 하게끔. 그래서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건데 의사분들은 그게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대하잖아요. 마찬가지 일이 이쪽에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료비 공시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하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이 좀 치열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아니요, 저는 네. 그 철저하게 정말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이 생각이 계획 들어서 자체가 다 그렇게 예, 출발한 계획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살짝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뭔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부가 발표한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실천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리고 그대로 돼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시고 맞습니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잘못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또 괜찮은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여러 번 소개했던 이 의약품 관련된 내용.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저희가 작년에 사실 소개했었죠.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지금 도매상에서 못 갖고 들어오고 하나 거쳐서 약국 소매상에서부터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의약품 유통 과정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들어 가격이 올라가고 제때 필요한 약이 없는 약국이 많아서 동물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게 또 문제로 지적돼가지고 이게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일반 약국에서가 아니라 도매상에서부터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인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고 또 하나 동물용 의약품에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서 그 관리자 자격을 지금 약사랑 한약사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의학 등 관련 전공자들이 진입도 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19대 국회에서 날라간 약사법 3건 중에 다 2건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의약품 바로 갖고 오는 건 윤명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던 거고 지금 두 번째로 설명드린 건 김명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던 건데 이 두 번째 김명현 의원님이 발의했던 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약사 한약사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되냐면 약사 한약사를 못 구하는 곳이 있단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 의약 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 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해 제조 관리자를 고용하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래서 면허 대여를 막 하는 거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해외에서 다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약사 한약사로 딱 이렇게 좁게 지정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물 간호사 제도 얘기가 있는데요. 간호사라는 명칭 간호사 협회에서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 명칭은 동물간호복지사 또는 수의간호복지사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네. 예, 명명되는 분들. 근데 이분들한테 자격을 어떻게 줄 거냐, 시험제도 어떻게 할 거냐, 관련 교육, 과학 어떻게 만들 거냐, 어디까지 시킬 거냐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TF 회의가 사실 끝나긴 끝났어요. 근데 아직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곧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동물 간호사 제도가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도 이제 담겨 있다. 그 정도 말씀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3개년 계획으로 발표한 투자 활성화 계획 중에서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라는 그 부분에 담겨 있는 수익에와 관련된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뭐 이 정부가 이렇게 수익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 관심의 정도가 산업적인 측면에만 조금 치우치고 머물러 있다라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더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처음부터 정착이 될 때 좀 제대로 정착이 돼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뭐 그렇습니다. 동물 관련해서 산업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라는 거, 그 생명이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이번에 신산업 육성으로 대표적으로 뽑힌 게 5가지인데 그중에 뭐 부동산도 있고 VR, 우리 가상현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중에 이 반려동물만 사실은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처럼 이 반려동물도 신산업, 이 산업 육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반려동물 산업이 커야겠죠. 근데 이게 올바르게 질적으로 제대로 크려면은 이렇게 앞에서 대책으로 끌어나기보다는 좀 의식을 좀 다지고 동물 보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클리벳을 끊임없이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많은 분들의, 일반인 분들의 어떤 동물을 바라보는 의식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우리 위클리벳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의식을 가지고 동물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동물과 관련된 산업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